지난주 제 사무실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세무사님, 저 김강호라고 합니다. 딸에게 전세 자금 좀 보내줬는데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왔어요. 3천만 원이나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강호 씨는 결혼을 앞둔 딸에게 전세 자금으로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국세청으로부터 3천만 원의 증여세 고지서를 받은 겁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딸에게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아버지, 통장에 돈이 없어요. 세금이 3천만 원이나 나왔대요. 어떻게 해요? 결혼을 앞두고 새 출발을 준비하던 딸에게 도움을 주려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했을까요? 단순히 가족 간의 도움이 어떻게 증여로 판단되어 무거운 세금으로 이어졌을까요? 여러분, 이제는 일반 가정도 국세청의 감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더욱 강화된 세금 관리 시스템으로 인해 평범한 가족 간의 송금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30년 경력의 세무사 김민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가족 간 송금으로 인한 세금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빠른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면 누구보다 빠른 소식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세금 폭탄이 평범한 가정에 날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5년부터 국세청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시나요?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세무공무원 성과급 제도가 도입된 점입니다. 세무공무원이 추징한 세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더 많은 세금을 거둘수록 공무원들의 소득도 늘어나는 구조가 된 것이죠. 왜 정부가 이런 제도를 도입했을까요? 현재 정부의 세수 부족이 8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걷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AI 기술의 도입입니다. 이제 AI가 자동으로 송금 패턴을 분석합니다. 예전에는 대기업이나 자산가만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제는 일반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AI는 24시간 쉬지 않고 모든 금융 거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세청 출신 동료에게 들은 바로는 현재 국세청의 AI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집중적으로 감시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큰 금액이 입금된 경우, 소득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큰 지출이 발생한 경우, 가족 간 정기적인 송금 패턴이 있는 경우, 자산 구입 직전에 입금된 금액.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금은 한번 내고 나면 돌려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이 특히 주목하는 송금 패턴은 무엇일까요? 제 경험상 다음 4가지 패턴은 세무조사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첫째,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매월 100만 원씩 보내는 패턴은 국세청 AI에게 매우 쉽게 포착됩니다. 이는 마치 정기적인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송금 직후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부모님이 돈을 보내고 자녀가 곧바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집 계약금을 지불한다면 이는 증여세 회피를 위한 편법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소득보다 과도한 소비를 하는 경우입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 자녀가 갑자기 5천만 원짜리 결혼식을 올리거나 유학비로 수천만 원을 지출한다면 국세청은 어디서 그 돈이 나왔는지 추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부모님의 지원이 드러나게 되죠. 넷째, 미성년자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입니다. 요즘 많은 조부모님들이 손자, 손녀 통장에 매달 적금을 들어주시는데 이것 또한 국세청의 주요 감시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의 경우 자신의 소득으로 저축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송금 패턴은 국세청 AI가 자동으로 감지하여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만약 이런 패턴에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으로 송금 방식을 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세금 없이 가족을 도울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가족 관계에 따라 증여세 면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선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6천만 원입니다. 즉 10년 동안 총 6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25년 개정 세법 기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부모가 미성년 손주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은 더 적어서 10년간 3천만 원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손주들의 교육비나 용돈을 지원하실 때 이 한도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삼촌이나 이모가 조카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600만 원입니다. 형제 자매의 자녀에게 적용되는 한도로 생각보다 금액이 적으니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한도가 10년 단위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6천만 원을 다 쓰셨다면 2035년부터 다시 새로운 10년이 시작되어 한도가 초기화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녀의 결혼이나 주택 구입을 도울 때는 이보다 훨씬 큰 금액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가족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제30년 세무사 경력에서 얻은 실전 절세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행 앱으로 송금할 때 메모란을 작성하시나요? 이 작은 습관이 나중에 세금 문제에서 여러분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송금할 때는 반드시 구체적인 사유를 메모에 남기세요.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 병원비 지원, 생활비, 학원비 등 명확한 목적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런 메모가 중요할까요?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이 메모는 여러분의 증여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교육비나 의료비 지원은 명확한 증빙 자료가 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사랑하는 딸에게 용돈 드립니다. 선물과 같은 메모는 오히려 증여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고객은 자녀의 등록금이라고 생각하고 4천만 원을 보냈는데 메모에 사랑의 용돈이라고 적었다가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만약 1학기 대학원 등록금이라고 정확히 적었다면 등록금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여 증여세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자녀에게 1억 원과 같은 큰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면 한 번에 송금하지 마시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송금하세요. 예를 들어 올해 5천만 원, 내년에 5천만 원으로 나누면 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면제 한도인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 그 금액은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에는 무이자로 대여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세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에서 17억 원입니다. 부부가 함께 증여한다면 4억에서 7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해 3억 원이 필요하다면 6천만 원은 증여, 나머지 2에서 4억 원은 무이자 대여 형태로 진행하면 증여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 고객 중에는 딸의 아파트 구입을 위해 5억 원을 지원하려던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송금하려고 하셨는데 제 조언에 따라 부부가 각각 6천만 원씩 증여하고 나머지 3.8억 원은 무이자 대여로 처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3,600만 원의 증여세를 전액 절세할 수 있었습니다.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세무조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차용증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첫째, 정확한 금액과 거래 날짜를 명시하세요. 둘째, 용도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예를 들면 주택 구입 자금 또는 사업 자금 등입니다. 셋째, 상환 계획을 포함하세요.
예를 들어 매년 12월 31일까지 1,000만 원씩 상환 같은 내용이 좋습니다. 넷째, 양측의 서명과 날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는 반드시 실제로 상환하는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실제 상환 흔적이 없으면 세무조사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원금의 일부라도 이체하고 이체 시 꼭 차용금 상환이라는 메모를 남기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나중에 큰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가장 좋은 방법은 매월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빌렸다면 매월 50만 원씩 상환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실제 대출과 비슷한 패턴이 되어 세무조사에서 인정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세무조사는 보통 최근 5년 이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모든 증거 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자료들을 보관해야 할까요? 통장 입출금 내역, 차용증 원본, 등록금, 병원비 등의 영수증,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계약서, 사본, 전세 계약서, 매매 계약서 등. 특히 요즘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중요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아, 병원비 3,000만 원 보낼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함께 실제 병원 영수증이 있다면 이는 증여가 아닌 병원비 지원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고객은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5년 전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병원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 7천만 원의 증여세를 면제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면 자녀에게 현금을 주기보다는 비용을 직접 납부하는 방식을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자녀의 대학 등록금은 자녀 계좌로 송금하지 말고 학교에 직접 납부하세요. 전세금도 자녀에게 보내지 말고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하세요. 병원비도 마찬가지로 병원에 직접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금의 흐름과 사용 목적이 명확해져 증여가 아닌 생활비 지원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현금 사용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면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자동으로 보고되어 국세청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큰 금액을 인출하여 자녀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것은 증여세 부과의 위험을 높이는 행동입니다. 또한 자녀가 갑자기 큰 금액의 현금을 입금하는 것도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은행은 3,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보다는 계좌 이체를 이용하고 정확한 메모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만약 불행히도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 3가지 단계를 따라주세요. 첫째, 세무사에게 즉시 상담하세요. 세무조사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한 빨리 세무사에게 연락하여 상담을 받으세요. 세무사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 내역, 차용증,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세요. 세무조사에서는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금액의 사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라면 학교 영수증, 의료비라면 병원 영수증, 생활비라면 실제 생활비로 사용한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셋째, 소명 시에는 솔직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세요. 세무조사관과의 면담에서는 솔직하게 응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짓말이나 모순된 진술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준비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설명하세요. 세무조사관도 법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니 상호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한 고객은 자녀에게
2.4억 원을 송금한 후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3천만 원의 증여세 고지서를 받았지만 자세한 소명 과정을 통해 그중 1억 원은 대학원 교육비와 병원비로 인정받았고 나머지 1.4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400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되었죠. 이처럼 적절한 대응과 증거 자료만 있다면 세무조사에서도 충분히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세법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바로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무려 6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6천만 원과 비교하면 10배나 큰 금액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직접 큰 금액을 지원하기보다는 먼저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자녀를 돕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상당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2억 원을 직접 지원하면 6천만 원을 제외한 1.4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먼저 어머니에게 2억 원을 증여하고 비과세, 이후 어머니가 자녀에게 6천만 원을 증여하고 나머지는 차용증으로 처리한다면 증여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간에는 생활비로 인정되는 송금은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입니다. 가정의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죠. 다만 이 경우에도 정확한 메모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 생활비, 병원비 등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하세요. 그리고 배우자 간 증여를 할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과세라고 해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배우자 간 증여 후 이혼하는 경우에는 받은 증여 재산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혼인 중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자산 관리와 상속세 절감을 위해 공증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증유언장을 통해 배우자에게 유산을 남기면 배우자는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자녀에게 계획적으로 증여하면서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죠. 제 고객 중에는 남편이 5억 원의 자산을 공증유언장으로 아내에게 남기고 이후 아내가 자녀들에게 10년에 걸쳐 각각 6천만 원씩 증여하는 방식으로 총 7,200만 원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 간 증여와 공증유언장을 적절히 활용하면 가족 간의 자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합법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 간 송금으로 인한 세금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5가지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송금할 때는 반드시 구체적인 목적을 메모에 남기세요. 대학 등록금, 병원비, 생활비 등 명확한 목적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메모는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랑의 용돈, 선물, 축하금 같은 메모는 오히려 증여 의도를 드러내므로 피하세요. 메모를 남기지 않는 것보다는 좋지만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둘째, 큰 금액은 나눠서 보내세요. 한 번에 큰 금액을 송금하기보다는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보내세요. 증여세 면제 한도인 10년간 6천만 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결혼이나 주택 구입과 같은 큰 지출이 예상된다면 몇 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큰 금액의 송금은 세무당국의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셋째, 차용증을 작성하고 일부라도 상환하세요.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여로 인정받으세요. 차용증에는 금액, 용도, 상환 계획, 서명, 날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제로 상환하는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고
이체 시 차용금 상환이라는 메모를 남기세요. 넷째, 증거자료는 5년 이상 보관하세요. 통장 내역, 차용증,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 등 모든 증거자료를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세요. 세무조사는 보통 최근 5년 이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액의 사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제 영수증이나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하세요. 이런 증거자료는 세무조사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줄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다섯째, 직접 기관의 비용을 납부하세요. 가능하면 자녀에게 송금하기보다는 비용을 직접 납부하는 방식을 활용하세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은 학교에, 전세금은 집주인에게, 병원비는 병원에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자금의 흐름과 사용 목적이 명확해져 증여가 아닌 생활비 지원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족 간 송금으로 인한 세금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30년 세무사 경력 동안 경험한 노하우를 모두 담아 말씀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AI를 활용한 세무조사가 강화되어 일반 가정도 예외 없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범한 가족 간의 도움이 증여로 판단되어 큰 세금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우신 방법들을 실천하신다면 가족을 위한 마음은 그대로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세금 부담은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 그리고 미리 계획하는 것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일반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세금 전략 방법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상속세 절세 전략에 대해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세금 정보 잘 받았습니다 라는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이나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주제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지만 함께 공부하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손주 사진을 구경하듯 가끔 들러서 유익한 정보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2025년 세무조사 강화 시대, 준비한 사람만이 가족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불필요한 세금으로 줄어들지 않도록 오늘 배우신 내용을 꼭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세금 문제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원칙은 같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번영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김민우 세무사가 마무리 인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